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식당과 거리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사실상 모든 게 멈췄던 사회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감사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방역 패스가 필요한 지금 코로나 종식이나 이전 삶으로의 회귀는 아니죠. 일시의 멈춤을 통해 배운 교훈,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소중한 시간,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개인 방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중국의 석탄 수급 문제로 시작된 요소수 품귀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분쟁 등을 이유로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막으면서 디젤차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화물차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물류 대란에 따른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악의 경우 소방차나 필수 화물차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도내 유입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2040 세대의 유출폭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40 세대의 전출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3,033명 많은 43,944명으로 도내 유입 인구 증가와 다른 역전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로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강원도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수도권과의 생활권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도내 학생 선수 폭력 가해자의 80%가 선배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뿐만 아닌 개인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포함되는데요.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 가해자 유형으로는 선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료, 감독, 코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학생 선수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 신고센터를 신설해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1 강원도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춘천 의암공원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는 도내 62개 시장이 참여해 300여 개가 넘는 품목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전통시장관, 먹거리 장터 등의 전시 판매를 비롯해 전통시장 판로, 홍보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K리그 잔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FC가 잠시 뒤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강원FC는 오늘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1 35라운드에서 리그 8위를 기록한 포항과의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요. 경기의 승패에 따라 이번 시즌의 잔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강원FC는 마지막 맞대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원도의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윤수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미성년자 성착취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에 최근에 성착취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가 됐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무려 반년 만입니다. 지난 6월 저희 첫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이 저희와 공조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고요. 예. 간략하게 보도 내용 정리해보자면 이 중고등학생들, 10대 청소년들을 이런저런 빌미로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범죄 수익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고발 리포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이 조직원 13명 중 수사망 피해서 도주 중인 2명을 제외하고 11명이 검거가 됐고요. 이 중에 8명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남성이고 이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후배 관계라고 합니다.
저희 지원에 성착취 어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추가 피해자 제보도 잇따랐고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망을 확대하다 보니까 얻어진 결과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는 경찰 개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요? 예, 경찰이 검거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예. 이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예. 먼저 앞선 취재 과정에서 저희와 접촉했던 이 피해 여학생들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6번씩 할당량을 채우라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 이 조직원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횟수가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00회가 넘습니다. 네. 그 사이 가로챈 범죄 수익도 2억 원 이상이고요. 이 20대 조직원들, 피의자들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시킬 아이들 데려오는 조 따로, 또 성매수남 모집하는 조 따로, 수금하는 조 따로 이렇게 2~3명씩 조를 나눠서 전국을 돌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직원들이 수사망을 피해서 도주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파렴치한 행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윤 기자? 먼저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 조직원들이 직접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예. 증거 있냐? 뭐 우린 안 그랬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는데 보도가 나가고 취재가 시작되고 경찰 수사가 같이 시작되니까 이 조직원들 연락처 바꾸고 SNS 없애가면서 전국 각지로 정말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도 조직원 일부는 도주처를 바꿀 때마다 이 여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원정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 피해 청소년들에 따르면 이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이 조직원들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만큼 돈 잘 버는 게 없다 하면서 거들먹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나 도망치는 와중에서도 죄의식이나 반성의 모습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는 대목이고 예. 또 지금 총책역을 맡았던 주범 2명 역시 도주 중인데 예. 끊임없이 연락처 바꿔가면서 지방으로 숨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윤 기자가 이제 현장에서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학교가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제일 취재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해 청소년들 대부분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있고 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에요. 중고등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성매매에 끌려다니고 협박당하고 고립되는 동안 사실상 학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제도나 체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학교를, 어른들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다행인 건 보도 이후에 교육당국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 같은 전담기관과의 연결고리가 대폭 강화됐고 특히 이제 선생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피해 신고 절차, 또 이후에 신변 보호 절차, 또 법률적인 지원 같은 이런 체계적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예. 대대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예. 범죄에 휘말렸다 이런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선뜻 얘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보호받을 대상이다, 나쁜 짓에 휘말렸다고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역시 강화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안 잡힌 조직원들도 다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범죄 수법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 반경도 강원도를 넘어서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뻗어나갔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언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좀 우려스러운 일인데 정작 성매수자들 처벌 보니까 이건 좀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조직원 11명을 잡아들인 거에 비해서 1,200회 넘는 성매매 알선이 행해지는 동안 우리가 잡은 성매수남은 딱 2명입니다. 예. 지금 개인 정보가 안 남는 랜덤 채팅 앱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예. 지금 이런 같은 이유로 끊임없이 성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어요. 랜덤 예. 채팅 앱이. 그런데 지금 당국도 사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96% 청소년이 성매매 알선의 꼬임에 넘어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96% 통로가 랜덤 채팅 앱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당하고 있다는 건데 경찰도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잠입 수사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잠입해서 랜덤 채팅 앱에 들어가서 성매수자 그리고 성매매 알선자를 잡아들이는 수사를 벌이고 있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또 파렴치한 행위라는 인식, 우리 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렇죠.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치고 있는 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다른 범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부분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과 또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윤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뜨겁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건 아니죠.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구수에 맞춰서 강원도의 선거구를 대폭 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지방의원 선거구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도 축소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오늘 선거구 획정 개선 논의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선거구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아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조금 뭐랄까 원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보죠. 우선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정구역, 또 하나는 인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예컨대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하죠. 그 다음에 또 군이 있으면 그 군 내에서 군을 잘라서 선거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상위 선거구가 하위 선거구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면, 그게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광역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그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준이 돼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우리 강원도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지사님이 이제 도지사님이 한 분 선출이 되고요. 네.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18개 시군의 그 시장 군수가 선출이 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정수가 46명이 계십니다. 18개 시군에 이제 이게 많이 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의원 및 군의원은 169명이 정원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이제 하나만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제 춘천시다 만약 그러면은 예. 춘천시에 5개의 도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5분을 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큰 그 선거구가 2개 있어요. 그럼 그 2개를 둘로 나눠서 시의원 선거구를 그렇죠. 춘천 시의원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의원 선거구는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잘라지지 않은 나머지 3개는 그냥 도의원 선거구 자체가 시의원 선거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예. 선거구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 방식대로 이제 선거구가 통폐합됐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참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 역시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곳들이 있죠, 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7개 지역 하고 또 우리 7개 지역이 늘어난 지역이 있고요. 또 4개 지역이 이제 줄어드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11개 지역이 이제 조정을 거쳐야 되는 지역인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그 의원 수의 어떤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걸 늘 우리가 중앙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제로 해야 될 명제는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유럽의 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게 지역 대표성이다 보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면적, 우리가 그 전국토의 한 16.8%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면적, 그거를 반드시 반영해달라. 지역구 의원은 단순히 국민의 어떤 그 복리 증진만 하는 거 아니라 그 각종 인프라,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면적을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반드시 면적을 좀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교수님,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의석수라든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긴박한 그런 그 사정으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첨예한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던 새로운 기준을 쓰려고 그러면 정치적 논란이 커져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지역 대표성에 상당히 그 지금 현재 방식이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고 특히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제 그 의원의 정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의원 정수에 의해서 구성되는 의회들이 너무 의원 수가 적어요. 예. 예컨대 도의회 같은 경우에 어떤 도의회들은 6명밖에 안 되는 도의회가 5개나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그 인구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역도 다양하고 산업도 다양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어렵죠.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방식을 하자 하는 얘기들을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렵죠. 네. 예, 그 반대하는 데도 많고요. 예. 네, 네. 의장님,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입장은 어떤 건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 강원도와 하여튼 유사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중앙과 지방의 어떤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 의원들의 그런 요구는 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런 인구 감소에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지금 방식이 계속 이어지면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 같거든요.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예컨대 헌재에서 2018년에 그 이전엔 4대 1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인구수를. 그러다 3대 1로 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표가 3배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대 1이 됐다. 그러면 의원들은 다 수도권 쪽으로 의원들로 다 이제 늘어나야 되겠죠. 강원도는 막 숫자가 막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사회적 정의 또는 형평성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좀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를 하지만 그런 상위 원칙에 의해서 자꾸만 규제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네.
자, 지역구 의석수나 시도별 배분 방식 같은 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그 뭐 벼락치기 거의 그냥 법을 위반해서 그 법정 시한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거를 치르고 어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어떤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범위 없이 수험생이 공부하는 식으로 예. 우리 지역에서 그 우리의 지역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역구가 어떻게 편제되는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변별력도 떨어지고 그 지역의 지역 대표가 충분히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투표했을 때 선거를 했을 때 정말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예.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법정 시한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법정 시 기한 내에 좀 그 획정을 해주는 게 아주 바람직한 우리 정치 선진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조금 예.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는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구 우리 지난번에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원래 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행정구역을 나누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춘천을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은 강원도가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면서 어떻게 잘라붙여도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불법적인 일까지 사실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그 첨예한 문제인데 이분들이 그 미리 그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불만을 표하고 막 데모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법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서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뭐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행태가 말이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시군의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의회 선거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빨리 해주지 않으면요 또 이번에도 불법 사태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수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이 됐지만은 강원도가 충청권의 시도와 경쟁에서 좀 밀리면서 강원도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 강원도의 정치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 말씀을 좀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먼저 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역대 보면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럼 우리가 정치력으로 좀 역량을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선수를 좀 높여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선수를 좀 높여줘서 그분들이 중앙에서의 어떤 정치 역량감을 가지고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수를 좀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선수를 좀 높여줌으로써 그 어떤 정치적인 중심권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석수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게 뭐 차선이 아닌가. 그래서 차선이 좀 쌓여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의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좀 중앙으로 진출해서 많은 정치적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인물을 좀 키워야 된다.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분들을 당연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 균형 발전 또 자치분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거나 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막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말이죠. 예.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용 대비 효율성이 항상 이유로 등장을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참 정책도 그렇고 번번이 소외를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줄면은 역시 정책과 예산 여러 부분에서 빈익부 부익빈의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곽도영 의장, 김기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